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이제 그 경제적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제 상품화폐 경제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같은 부분에서는 이런 그 상품화폐 경제라는 부분들, 이 경제 파트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수치제재의 변화를 좀 보면은요, 이제 수치제재는 전세,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죠? 자, 전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품흉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공법이 실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품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에서 6두를 내게 하는 영정법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납에서는 이제 우리 강해군 때도 얘기했지만 대동법이 실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토산물, 현물을 내는 거에서 이제 쌀 또는 이제 뭐 쌀이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쌀이 아닐 경우에는 삼배나 무명, 뭐 동전 이런 것들로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쌀이 내는 거였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결당 12두를 내게끔 하는 이런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은 이제 선해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광해군 때는 경기도 지역에서 하다가 이제 이게 숙종 때 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농민들로부터 이제 쌀이나 삼배나 이런 걸로 이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국가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이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인들이 활동을 통해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균역법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제 군포의 부담을 절감을 시켜줍니다. 원래는 이제 2필을 해야 되는데 한 장정당 이걸 이제 한 필로 반으로 절감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정 부분에서 보면 부족분이 생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받도록 하는데 토지 한 결당 2두를 내게끔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밖에 뭐 어장세나 선박세, 염세 등으로 이제 보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상류층에게는 선무군간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하나 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포를 내게끔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족분들을 보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본다 보니까 이 그 수치 제재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세금이 토지에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들의 부담은 올라가게 되고 농민들의 부담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양난 이후에 민생 안정이란 부분, 농민 생활 안정이란 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수치 체제의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대로 운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결국은 이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수수료나 그다음에 운반비나 그다음에 이런 뭐 균역법에 따른 결작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결국 소작농인 농민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한계점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여러 이제 산업 부분에서 변화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농업 부분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양법의 실시인 거죠. 논농사에서 이양법의 실시, 밭농사에서는 이제 그 견종법의 실시인데, 물론 생산량이 증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 이양법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노동력이 절감이 됐다는 겁니다. 보면 5분의 1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예컨대 5명의 한 가족이 이제 다 여기 농사에 몰두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 명만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모내기 이후에 어떤 그 풀 뽑기 이런 잡초 제거에 동원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남아있던 4명들은 뭐 하냐? 다른 토지를 경작을 하면 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광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 광작을 통해서 이제 부유하게 되는 분홍층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분홍층이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농민들이 분홍층이 됐냐? 그건 아니고요. 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홍층이 등장해서 광작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토지를 잃고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그래서 분홍으로 되는 농민과 아예 이제 도시를 잃거나 소작농이나 임노장도 몰락하는 이런 식의 이제 농민층의 분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이제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내기에 이제 크게 기여했던 이제 책이 농가집성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민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자급자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판매를 위한 상품 작물도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게, 기호식품들을 중심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지대는 이제 그 소작, 지주와 소작인 관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지대를 납부할 것이냐였는데, 기본은 생산량의 절반을 이제 지대로 납부하는, 이게 이제 일명 타조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그 율 50%를 주는 거, 이제 이거가 이제 결국은 정액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액수를 정한, 얼마를 주겠다라고 미리 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주 입장에서도 별 손해를 보지 않는 거고, 소작농 농민들 입장에서는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액수 이상을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본인 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되겠죠.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결과의 어떤 생산량을 농민들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대법의 변화 또한 농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 지대도 이제 돈으로 내는 급납화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화들을 보면 이런 농업사의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이 물건을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수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장인들이 그 공장에 이름을 올려놓고 관수품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이제 공장 안이 폐지가 되게 되고 자유롭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래서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상인들이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 수공업자에게 미리 돈을, 그러니까 원료와 돈을 지불해주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물건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일명 이제 선대제 수공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공업자들이 상인에게 종속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이 수공업자들이 스스로가 제작과 판매를 다 동시에 하게 되는 독립적인 수공업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하니까 수공업의 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원료에 맞춰서 이제 광산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국가에서 이제 이 광산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데, 이게 17세기에 가면 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개인이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채가 허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일명 설점수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청나라와의 무역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국가적인 무역이다 보니까 이제 단위가 커지게 되는 거죠. 물건의 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은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은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은광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광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8세기에 가면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하는 이 잠체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광산업 발달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운영 방식인데요. 상인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물주가 되고, 이 물주가 그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덕대를 고용을 합니다. 그럼 이 덕대가 이 비용을 가지고 채굴업자와 그 다음에 광산에서 일할 임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채굴하고 재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본과 운영과 그 다음에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분화가 되게 되는 거고, 협업이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근대적인 어떤 모습의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광산업에서 보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국가가 인정해준 시전 상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은 그 난전들을 금하게 하는 금난 정권을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결국은 개인 사상, 개인적인 어떤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단초를 열어준 게 바로 대동법에 의한 공인들의 활동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품화폐 결제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종로나 그 다음에 지금 동대문인 이현, 그 다음에 서대문 쪽에 있는 칠패 이런 데서 이제 상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시전 상인들하고 이런 이제 일반 이제 사상들하고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조가 신해통공을 통해 가지고 그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유기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이제 시장 상인이 갖고 있던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들을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송상인이, 만상인이, 내상인이, 경강인이 이런 이제 사상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해 가면서 공인이나 독점적으로 도매 상인으로 성장하는 이제 도고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만상이나 그 평양에 있었던 유상인 그러니까 개성에 있었던 송상 같은 경우는 청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네에 있었던 내상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내지에서의 어떤 무역들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던 거죠. 자, 지방으로 내려가면 15세기에부터 이제 장시들이 발달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해서 오일장이 되고 상설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중심지에서 이제 성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시장과 각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이 보부상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흔히 이제 유통망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유통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포구가 물건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포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 포구에서 이제 이 연결하는 유통망인 선상들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여기에 금융업, 그 다음에 숙박업들을 하는 객주, 여각들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청나라나 일본과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무역인 그 계시뿐만 아니라 이런 사무역인 후시들도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결국은 물물교환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가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 화폐를 하나의 부의 어떤 그 축적의 그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자꾸 이렇게 쌓아두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화폐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전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화폐들 많이 만들어 왔지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음으로 해서 화폐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상평통보가 아주 활발하게 이제 유통이 되는 이런 모습들 통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